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와 사상의 이보람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윤리와 사상 6차시 교과서 45쪽부터 우리 도덕적 마음과 제도적 규범, 유교 사상 보고 있었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공자에 이어서 맹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펴놓으면 이제 맹자가 나오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눈도 부리부리하고 뭔가 이렇게 강단 있게 생겼죠? 그래서 관상을 봐도 굉장히 뭔가 용맹하고 씩씩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맹자와 순자는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맹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 놓은 PPT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사상가의 주장을 배우기 이전에 도대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시대 배경을 먼저 보고 있었죠.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공자 공부할 때 봤던 그림이에요. 무슨 시대? 여기 주라고 돼 있는데 춘추, 춘추 시대의 그림입니다. 자, 근데 춘추 뒤에는 붙어오는 다른 시대가 있었어요. 이름이 전국이었었죠. 그래서 춘추 전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책 제목에서 유래했는데 춘추라는 책이 있었고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저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대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따서 지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춘추는 누구? 공자. 그 다음에 전국은 맹자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봅시다. 공자랑 맹자 사이는 한 100년 정도 시대가 차이가 나요. 근데 직접 둘이 만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유학에 무수히 많은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공자 이후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유학 사상가가 맹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는가? 지난번에 춘추 시대에는 춘추 시대를 주름잡는 5명의 큰 제후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춘추 5패. 자, 전국 시대에는 이게 늘어납니다. 전국 7웅. 웅은 영웅이란 뜻이죠. 내가 바로 난세의 영웅이다. 라고 해서 내가 한번 패권을 잡아보겠다라는 나라가 7개로 늘었어요. 자, 여러분 5명이 싸우다가 7명이 싸우면 어떻겠어요? 더 혼란하죠. 더 혼란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전국시대까지는, 춘추시대까지는 그 제후국의 제후들이 스스로는 아직은 제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후 위엔 누가 있다? 왕, 어느 나라 왕? 주나라 왕실을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형님으로 모두 모시고 있는 거죠. 근데 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와,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주나라 왕실이 싸우지 말라고 한마디도 못하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와, 왕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차라리 내가 왕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서로 전국 칠웅들이 나도 왕 할래. 자칭 왕. 그쵸? 그래서 아무나 왕을 하는 시대. 어떤 시대예요? 위아래가 없고 예의 질서가 없고 하극상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 당시 제후국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우리가 고대 전투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게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죠? 장기죠? 자, 그래서 장기판이 빨간 팀과 파란 팀이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 사실 조금 뒷시대지만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장기판으로 나타낸 거죠. 한나라 왕, 이거는 가운데 있는 왕따시만한 애가 왕이에요. 그쵸? 왕. 자, 그 왕 뒤에 포진해 있는 애들은 누군가 보면 요 한자는 차. 차라는 건 그 당시에 전차. 오늘날 같은 뭐 자동차는 없었겠죠. 자, 요거는 설마 알겠지. 말 맞자죠? 그래서 기병, 말탄 기병. 요거는 뭘까요? 고대에는 전투 코끼리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코끼리 상자요. 그래서 사실 전차, 기병, 코끼리 굉장히 중요한 전투 무기죠. 그 옆에 이제 왕을 옆에서 보조하는 선비들, 선비사. 그 다음에 중간에 대포도 썼나 봐요. 그죠? 포도 있고. 자, 그런데 앞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조그만 애들은 누구예요? 요 아래에 있는 글자는 졸, 위에 있는 글자는 병, 그래서 쫄병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대 전투는 전차, 기병, 코끼리 같은 어떤 전략 물자? 뭐라 그러죠? 전투 무기와 쫄병들의 집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국시대랑 춘추시대에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앞선 시대인 춘추 시대에는 어떤 시기였느냐? 주로 이 전차와 기병을 위주로 하는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기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겠죠? 자, 말은 어때요? 비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말이 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 타는 것도 연습하고, 자, 말 타고 전투 나가려면 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누가 이 말을 케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말을 돌보는 어떤 하인도 한 명 딸려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갖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기병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약간 좀 집에 재산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 누구? 귀족들이 기병이나 또는 전차는 또 어때요? 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끌죠. 다시 말해 약간 상류 계급들만 전차나 기병을 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한 국가의 그 군사력, 전투력을 측정하는 단위는 그 나라의 전차가 몇 대 있느냐, 몇 대를 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천승의 국가야. 이 말은 우리나라 전차 다 합치면 1000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옆에 제 나라는 야, 너는 1000개밖에 안 돼. 우리는 4000승이야. 이러면 야, 우리는 그만큼 세다 이거죠.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핵탄두 몇 개 보유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춘추 시대에는 전차와 수레, 기병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귀족들 간의 세력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전국시대에 와서 크게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귀족끼리 전차 몰고 가서 야 붙자 싸워서 이기면 이것 봐 우리가 더 세지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으로 모셔 라고 하고 상대 국가를 기를 죽이고 오는 정도였어요. 전국시대로는 어떻게 하냐? 이 정도로 봐주지 않아. 어떻게? 우리나라의 자원을 총동원하다 보니까 기병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보병은 누가 합니까? 그냥 농사 지으면서 평범하게 살던 농민들을 야, 너 전투에 나와. 저 뭐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곡괭이 들고 축창 들고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또 상대방 나라에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영토를 유지해주지 않아요. 너네 졌어? 그러면 이제 합병이야. 그쵸? 이런 식으로 총력전으로 가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동원이 되고 아주 잔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유교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인과 예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가능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과 예로 다스리면 된다는 그랬는데 이게 진짜일까?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게 되죠. 자, 두 번째, 인과 예로 될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유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디펜스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맹자입니다. 자, 맹자가 누구랑 그렇게 토론을 열띠기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맹자의 가장 유명한 라이벌은 고자였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니네가 땡땡 그게 아니고 땡땡이라니 그게 아니라 사실 말할 고자 아랜다 할 때 고자죠. 그래 고자는 맞는데 고시성을 가진 훌륭한 선생님이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자가 먼저 운을 띄웁니다. 펀치를 날립니다. 교과서 51페이지 맨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 빨리 교과서를 지금 착착착 넘겨보세요. 자, 51페이지 맨 아래 4번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맹자와 고자의 논쟁. 자, 고자가 뭐라고 길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 읽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첫째 줄에 고리버들로 그릇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둘째 줄 소용돌이 치는 물. 자,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일단 질문을 던집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고리버들로 만든 바구니예요. 자, 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구니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둥그랬을까? 아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엮어서 둥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버드나무는 고답겠죠? 아마도? 그리고 고듬이었는데 이거를 어떤 후천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엮었기 때문에 바구니에 어떤 모습, 둥금? 말이 이상하네요. 둥그러진 모습이 둥글음인가요? 어쨌든 음이 생겨난 것이다. 자, 사람의 본성도 이와 같다. 사람이 원래부터 착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뭐다? 후천적으로 뭔가 특히 교육, 그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교육을 받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야 착하게 살아야 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진 모습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 본성 속에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모습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맹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버드나무가 원래는 고닿는데 억지로 그렇게 한 거라고? 아니야. 아무리 원래는 나무였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봐. 왜 우리가 하필이면 세상에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소나무도 있고 또 뭐죠? 전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소나무로 안 만들고 왜 버드나무로 만들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버드나무냐? 여러분 버드나무 본 적이 많지 않죠. 강가에 가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줄기인데 끝에 가지가 이렇게 휘영청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요. 그쵸? 자, 그래서 맹자가 볼 때에는 버드나무의 본성 속에 이미 어떻게 휘영청 휘어지는 성질이 들어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떤 후천적인 노력을 가해서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것처럼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선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교육해서 사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본성 속에 선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육한들 사람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고자가 지지 않고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좋아, 그러면 물로 가자, 물. 응?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서쪽에다 논을 만들어야지 하고 논을 만들고 물을 대야지 하고 이렇게 물길을 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일로 흐르죠. 어떤 사람은 난 동쪽에 만들어야지 하고 물길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죠. 자, 이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물과 같다. 어디로 흐를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는 대로, 그쵸? 물길을 트면 트는 대로 움직여지듯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말로는 절대 지지 않아요. 옛말에 맹자를 3번 읽으면 말로는 천하무적이다. 절대 지지 않는다. 맹자의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말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지. 사실 물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말한 거는 되게 이거를 간과한 거야. 그럼 뭐예요? 사람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놈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성이 원래 정해 있듯이 인간의 본성도 선한 방향으로 이미 전에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이라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변도 달아볼까요? 그 아래 문제가 있죠. 1번. 위의 논쟁에서 인간 본성에 관한 두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자. 자, 정리하면 고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성에 선과 악의 구분이 들어있지 않다. 그쵸? 사실 우리 1단원에서 이거 살짝 배우고 넘어왔어요. 배진희 선생님과 함께. 뭐였죠? 성무선악설. 본성 안에는 선과 악이 들어있지 없을 무 해서 안다. 성무선악설. 맹자는 뭐죠?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본성은 선하다. 이건 성선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결국 원래 공자 선생님도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맹자가 그걸 열심히 옹호한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위의 논쟁에서 맹자는 도덕의 성립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말해보자. 자, 뭐겠어요?
이렇게 타고난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의예지 도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맹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보도록 할까요? 47페이지. 7페이지 위쪽에 보니까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PPT로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덕의 근거 맨 위에 첫 번째 키워드 불인인지심부터 설명할게요. 자, 맹자는 누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우물이에요. 우리 길 가다 요즘에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자, 가장 친근한 우물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우물이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걸 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냥 이 상황을 보고 아기가 우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달려가서 안 돼! 라고 하고 그 아이를 구하겠죠. 내가 뭐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냥 두고 본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쵸? 자, 이렇듯이 맹자가 볼 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고 있는 마음 불인인지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인자는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참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안입을 해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발휘해서 도와줄 거다. 이러면 너무 당연한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 당연한 착한 마음이 곧 성선설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맹자의 인간관 첫 번째, 성선설이다. 누구나 방금 얘기한 불인인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멋있게 사단과 사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과서에 46쪽 7쪽 그 옆에 날개글에 보면은 사단과 사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란 나중에 이 마음이 자라나면 사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훌륭한 덕. 여러분 덕은 뭡니까? 덕은 훌륭한 사람이라면 와, 저 사람은 참 덕이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덕인 거죠. 그래서 덕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이라는 거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단자는 실마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단서, 실마리가 되는데 하나씩 내용을 설명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측은지심입니다. 자, 우리가 채널을 돌리다가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거 종종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아프리카의 땡땡이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린이의 눈망울이 막 그렁그렁한데 눈은 이렇게 큰데 막 배는 홀쭉해가지고 짠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막 계좌번호, 후원 계좌번호 막 누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마음,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이에요. 그죠? 싹이에요. 이런 싹을 잘 훈련하고 확충을 시키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인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배웠죠? 인의 마음을 가진 인이라는 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수오지심. 이 수자는 수치스럽다 할 때 그 숫자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보면 여기서 부끄럽다는 건 아잉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와 진짜 사람이라면 저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 옛날에 모 대통령의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야,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할 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불이한 일을 보면 아 이건 부끄러운 짓이다 라는 거를 아는 마음을 우리가 수오지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그 젊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선배들한테 들어서 알죠? 그죠? 언니 오빠들 보면 알죠? 사촌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서를 넣었더니 어디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 갔지. 근데 가기 전날에 그 아는 사람한테 말했더니 내가 거기 거기 이제 높은 사람 아는데
내가 전화해줄게 이러는 거야. 야,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너 내일 면접에서 프리패스야. 그냥 응? 바로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나름 윤리 도덕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취업 청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죠. 네, 아마 선생님이 부족해서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아주 훌륭한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분처럼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맹자가 볼 때는 아유, 불의한 일을 보면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의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세 번째, 사양지심. 내가 막 여름날에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 집에 들어갔어. 와, 너무 더워. 근데 냉장고에 생각해보니까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 아, 그거 먹어야지. 그래서 딱 열어서 아이스크림 딱 하나 남은 걸 집는데 갑자기 우리 동생 생각이 나는 거야. 동생도 얼마나 더울까. 학교 갔다 오면, 그쵸? 얘가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동생을 생각해서 남겨놔야지. 그러면 동생이 왔을 때 동생아 너 먹어 라고 하면 걔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게 뭐예요? 사양은 사양하고 양보한다 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양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훈련하면 나중에 어떻게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12지심. 착한 일을 하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잘 알아야 해요. 그렇죠? 시시비비를 가른다라고 하죠. 시가 옳을 시자, 비가 아닐 비자, 그를 비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훈련하다 보면 지혜의 덕을 가진 사람이 된다. 자, 그 중에서도 맹자가 굉장히 강조한 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인과 의입니다. 우리 공자는 뭐랑 뭐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인과 예. 근데 사실 공자의 시대는 예의를 차리자, 예의 있게 하자.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맹자의 시대는 아까 무슨 시대?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 아유 예의 범절 가지고는 안 돼. 너무 혼란해. 어떻게? 의로움, 정의 좀 이렇게 센 게 필요해라고 맹자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성선설에 기반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수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존심양성. 자존심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보존한다 할 때 존자. 마음. 아까 착한 마음 뭐였어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마음을 착한 마음을 보존하고 양은 기를 양자. 인간의 선한 본성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존심양성이란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면, 도덕적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친구들이 너 그거 뭐 쓰레기 왜 주워? 라고 그냥 버려 라고 할 때 되게 꿋꿋하게 아니야. 나는 흔들리지 않고 쓰레기를 주울 거야 라고 하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도덕적 용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별표. 맹자가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호연지기.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길러지는 마음인 것처럼 약간 오해하고 있죠. 자, 크고 굳세고 올곧은 기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씩씩한 기상이에요. 씩씩한 기상. 호연지기 그러면 아주 씩씩하고 힘차고 이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적 인간상, 이 위에 존심양성, 부동심, 호연지기 이런 걸 잘 해낸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 대인 또는 대장부라고 합니다. 아주 크죠? 씩씩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장부가 맹자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 일본어 배우는 친구들 중에 막 이렇게 유명한 표현 있죠. 야, 미안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고메나사이 그러면 다이조부 이러죠. 그 다이조부가 사실은 맹자가 얘기하는 대장부를 일본식으로 읽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조부 그러면 괜찮아 나 사나이 대장부야. 그런 사소한 일은 신경 안 써.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마지막. 그래서 맹자가 정치는 또 어떻게 하자고 했는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맹자 정치사상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패도 정치예요. 교과서에도 보면은 형벌과 또는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패도라고 합니다. 우리 춘추 우패 할 때 패자 뭐라 그랬어요? 패자. 이거는 패권을 잡았다 할 때 패자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백성들을 위압적으로 하고 강제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인의 예지로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잘 공감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해하고 하는 훌륭한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맹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백성은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여기서 귀하고 가볍다라는 것은 무엇이 중헌디 할 때 백성이 중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백성이 귀하다라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당연히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고 왕의 뜻을 위해서 백성이 그냥 막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였죠. 옛날 고대 중국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순장 알아요? 높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이제 하인들, 시녀들, 그 다음에 모독, 말은 또 왜 데려가? 이렇게 큰 무덤에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도자기로 재현한 게 뭐예요? 병마용, 진시황의 병마용 이런 모습이었죠. 사실은 백성이라는 거는 그냥 군주가 돌아가시면 껴묵거리로 막 묻어버리는 그 정도로 되게 하찮은 존재였는데 맹자는 아니다. 백성이 훨씬 무겁고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왕조가 있거나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자, 혁명사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혁명사상은 공자가 말했던 정명사상을 계승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다음 장에서 봅시다. 자, 맹자가 만났던 한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맹자 선생님, 우리가 은나라의 시조인 탕왕과 주나라의 시조인 무왕이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사를 뒤져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전의 왕조, 그죠? 자기가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그 이전의 왕조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신하였을 때 자기가 섬기던 임금이 폭군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폭군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아니 우리가 훌륭한 탕왕무왕 훌륭하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 임금을 죽이고 새 왕조를 세웠는데 이게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자, 맹자가 대답합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인을 해치는 사람을 우리가 도적이다 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아유 잔악하다 라고 합니다. 저는 탕왕과 무왕이 잔악한 도적을 배웠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 주군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돌려 말한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폭군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폭군이었던 기존의 임금들은 사실 인과 의를 해쳤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왕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냥 잔악한 도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잔악한 도적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극상을 하거나 아주 그런 무도한 짓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정당화해 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공자가 얘기했던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게 뭐였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땡땡이 땡땡답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게 정명사상이었었죠. 자, 그래서 특히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면 자, 공자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까 모도 가능하다, 혁명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왕조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꾼 왕조에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왕조를 바꾼다는 거는 옛날에는 한 왕조는 어때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왕들이 다 성이 어떤가요? 우리 조선의 왕들은 다 무슨 씨였어요? 이씨였죠. 자, 고려의 왕들은 다 무슨 씨였어요? 왕씨였죠. 신라의 왕들은 앞에 조금 다르지만 나중에 다 김씨였죠. 그렇죠? 그래서 왕조를 바꾼다는 거는 그 왕들의 성씨가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역성이라는 거는 바꿀 역자의 성씨 성자, 성까지도 바꾸는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어디까지나 왕이 왕다워야 된다. 왕은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훌륭한 정치를 베풀어야만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바로 밑에 있는 탐구활동 보고 갑시다. 자, 맹자,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런 어떤 은유를 얘기를 했네요. 자, 우산이라는 이거 산이에요. 산에 나무가 옛날에는 아름다웠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도끼로 베어내니 어찌 계속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더구나 소와 양을 방목해서 다 먹어버렸어. 번들번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우산에 초목이 없는 것을 보고 예전부터 좋은 나무가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산의 본성이겠는가? 자, 그 또한 사람에게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인의의 마음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비문학 잘하죠?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풍성한 나무는 인의의 마음과 같다. 근데 지금 없다고 해서 본래부터 없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었겠는가? 우리 여러분, 그 동양 사상의 제시문이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겠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어찌 하겠는가? 라는 거는 이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없겠는가라고 하면 있다.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형의 그 문장의 본 뜻을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심이라는 건 선한 본성이겠죠. 잃어버리는 것이 역시 매일매일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 자, 여기에서 양심을 잃어버린다. 우리 수능이들 꼭 알아두세요. 맹자는 원래 착한 마음, 양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런데 잃어버렸다 시방. 사투리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잃어버린 착한 마음, 양심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공자, 맹자 아주 다 비슷한 말씀이라서 제시문이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잃어버린 좋은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거를 구방심이라고도 하거든요. 구한다. 어떤 마음을? 놓아버린 마음을. 그렇죠. 한자는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맹자의 유명한 비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첫 번째. 수오지심이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측은히 이거 따로 있는데 뭐였죠? 측은지심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X.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분별하는 거 맞죠? 자, 맹자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4가지 단서니까 이것은 뭐라고 한다? 단을 원래 갖고 났다. 맞는 말이죠? 자,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한 마음의 싹? 이게 뭐였지? 싹. 실마리. 이거는 단이다 라고 했었죠. 땡. 맹자는 도덕적 용기와 씩씩한 기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대장부, 다이조부. 맞나요? 맞죠? 자, 마지막. 맹자는 군주는 귀하고 백성은 가볍다가 아니라, 이거 바뀌어야 되죠. 군주랑 백성 자리가 바뀌어야겠네요.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절대 군주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민본주의라고도 합니다. 백성이 근본이 된다 라고 해서 민본주의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절대 군주제로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배진희 선생님과 함께 순자에 대해서 연속해서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